안녕하세요. 재활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민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강의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작년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강의 자료인데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차인데 처음에는 소아 재활이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소아 재활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뇌성마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재활은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아주 다양한 넓은 범주의 질환들을 다 포함해서 치료할 수 있고요. 안에 선천성뿐만 아니고 나중에 얻게 된 후천성 질환, 그리고 뇌성마비, 전반적 발달 지연, 지적 능력 저하, 정신과 질환, 근육 질환, 척수 질환,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는 사고로 당해서 외상선 뇌 손상,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 같은 뇌전증, 유전 질환 이런 게 많이 포함됩니다. 재활 치료의 목적은 신체 기능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소아 재활은 성인과 다른 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뇌가 가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어렸을 때 뇌 기능이 정착되지 않았을 때 뇌의 한쪽을 수술하게 되면 반대편 뇌에서 그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한쪽 병변이 어느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쪽에 병변이 생기면은 그 근처로 기능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아 재활을 해주면은 당연히 더 좋을 거고요. 아이들은 정상 발달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재활 치료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계속 키가 커지고 몸도 커지고 그 다음에 점점 발달을 해서 점점 치료를 그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뇌성마비는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이때 운동이나 자세를 담당하는 곳에서 영구적인 발달에 뭔가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 행동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동반되는 문제로는 행동 문제 말고 감각, 수용, 인지 문제, 그 다음에 뇌가 다친 거기 때문에 뇌전증, 근골격계 문제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그 뇌성마비 환자의 그 백질 연화증 사진인데 이 부분도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낮아질 것이며 보통 이 가운데쯤에는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운동 기능을 가장 먼저 침범하게 되고 인지 쪽에는 인지는 좀 앞쪽에 있어서 좀 더 세이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임상적 특징은 없어져야 할 원시 반사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지속된다는 점이고, 이렇게 계속 모도 반사가 3개월 지나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있다거나, 비긴장형 목 반응이 있다거나, 보통 이제 이런 자세가 아주 전형적인 뇌성마비 환자의 자세인데, 상지는 힘을 굽힌 채로 힘을 주고 있고, 하지는 쭉 뻗어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를 분류를 하자면은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지금 여기 아기가 걸어가는 것을 보시자면은 잘 걸어가는 것처럼 언뜻 보여요. 그런데 보시면 왼쪽 다리는 발끝을 까치발을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쪽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몸의 한쪽에만 영향을 끼친 이 헤미플레지아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과 같이 반전에만 영향을 불편하게 끼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까치발 딛고 있는 거 보이시죠? 뇌성마비의 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입도 아이가 이제 뒤집기를 하죠. 팔은 잘 써요. 잘 기어가서 위로 힘을 열심히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발로 기는 거를 이게 힘듭니다. 아래 다리 쪽으로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받은 환자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리 쪽으로 좀 더 많이 영향을 받는 타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2가지가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뇌성마비 타입 중에 가장 심한 타입인데, 보시면은 다리 아래쪽을 쭉 뻗고 힘을 준 채로 있고, 몸의 전체, 상지, 하지, 이쪽, 저쪽 다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기능에 따라 나눈 건 아니었고 이제 침범당한 몸의 부위로 분류를 했으면 이번에는 기능에 따라 분류하겠습니다. 1단계는 잘 걸어요. 아까 저희 아기 반절만 침범된 아기 보셨죠? 걔는 나이 들어서도 걸을 거예요. 별 불편함 없이 잘 걷고 계단도 잘 오르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잘 걷지만 약간의 계단 오를 때 뭔가 잡거나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3단계는 상체는 좀 어느 정도 쓰는데 하지의 힘이 약한 경우, 이렇게 뭔가 모빌리티를 도와주는 기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의지는 있어요.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걸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리에 힘이 너무 안 들어가거나 좀 더 파워풀한 뭔가 동력이 있어서 누가 밀어주거나 아니면 전동 휠체어 같은 게 여기에 포함됩니다. 5단계는 이제 의지가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셔야죠. 몸도 불편하고 이제 운동 능력도 또는 이제 이거 조절 능력, 운전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뇌성마비는 동반되는 질환이 참 많아요. 몸이 많이 굳어 있으니까 많이 아프겠죠. 4명 중에 3명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 다음에 지적 능력 저하가 반절 정도 있고 못 걷는 환자가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아기가 못 걷기 때문에 골반이 발달을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골반이 빠지게 됩니다. 골반이 다리뼈랑 분리가 되게 돼요. 발달을 못해서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언어 능력이나 저희 뇌전증 환자도 4분의 1 정도에서 동반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이제 행동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언제 발견하고 언제 치료해야 되나? 빠른 게 솔직히 좋습니다. 뇌 발달은 아까 뇌 가소성이 있다고 했죠? 그 능력을 계속 형성할 수 있어요. 어릴 때에는. 보시면은 여기 vision, hearing,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달의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나 청력이 약한 경우에는 보청기를 빨리 하거나 인공와우를 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습득은 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 기능과 관련된 콜티코스파이널 트랙은 처음 2년 동안의 대부분의 기능을 만들어집니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1년 동안이 이제 운동 기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90% 정도의 뇌성마비 환자들은 만 5살에 90% 기능의 운동 능력을 다 획득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처음 2년이에요. 그런데 저희 뇌성마비 환자들은 진단이 만 1살에서 2살, 평균적으로 19개월이거든요. 그럼 너무 늦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 2살쯤에는 이 트랙이 형성이 되거든요. 뇌의 기능을 발달하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해주면 좋겠다. 조기 발견하고 조기 중재를 하면 좋겠다. 어렸을 때 기능이 약하면 빨리 재활과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더리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애나 이제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작년에 없었는데 제가 좀 고민하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뇌전증 환자들에게 있어서 재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이제 영아 연축이라고 하죠. 영아 연축은 정말 영아예요, 영아. 아주 작은 몇 개월 정도의 아기들이 이제 뇌전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어머님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세요. 너무 애기고 그러니까 근데 빨리 재활치료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경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빨리 재활의학과를 중간중간 다니면서 치료를 많이 하고 아기가 좀 더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밑에 영아연축 아이들의 뇌파인데 정상 뇌파와 달리 이거는 경련을 안 할 때에도 배경파조차도 많이 안 좋아요. 아기가 기던 아이가 못 기게 되고 앉던 아이가 못 앉게 되고 말하던 아이가 옹알이 하던 아이가 못 옹알이하고 눈을 마주치던 아이가 못 옹알이 이제 눈을 못 마주치고 계속 이렇게 기능을 점점 잃게 됩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져요. 근데 이런 뇌파를 가지고 있을 때 치료를 계속 밀어 넣어도
치료에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영아연축의 급성기 때에는 그냥 무조건 소아신경과 치료를, 뇌전증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영아연축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었거나 어느 정도 경련이 조절되거나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활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막 뇌전증이 많고 조절이 안 되고 뇌파가 안 좋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으니까 욕심은 잠깐 뒤로, 욕심이 아니죠. 근데 그런 바람은 약간 뒤로 미루시고 오히려 몸이 더 힘들면 아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절된 다음에 소아신경과 의사분들과 상의해가지고, 교수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언제 재활치료하면 좋을지, 지금 가능할지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레녹스 가스토우 증후군 아이들도 저희가 많아요. 레녹스 가스토우 증후군은 좀 더 나이가 많지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경련이 많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적게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 아이들한테 계속 재활치료를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는 아니에요. 레녹스 가스토우는 어느 정도 좀 스테이블하게 경련이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지, 어느 타입으로 하지, 이런 게 대충 아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소아신경과 치료도 당연히 중요하고 뇌전증 치료도 중요하고 그만큼 재활치료도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뇌 기능 전체나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뇌전증 같은 경우에는 재활치료 부족한 부분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말은 좀 쓸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너무 아이가 안 힘들게 치료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즐겁고 어머님도 즐겁게. 저희 병원에도 아이가 이제 백혈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해서 막 CPR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병원에 이제 재활치료를 받게 된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납병동 치료를 입원해가지고 아예 치료를 하루 종일 하고 그 치료식이 끝나면 밤에 또 엄마가 병원에서 계속 걸리고 이제 막 혼내고 너 옛날에 이거 했었잖아 계속해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은 제외하고 재활치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아이가 힘들고 울면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백혈병이 재발했는지 안 재발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경우에는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몸이 너무 힘드니까 계속 골수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아이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치료를 의사분들과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고,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같은 부분도 저희 아이가 할 수 있는지 상의해보고 나서 추가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치료 같은 경우는 뇌전증 환자들에게 보통은 이제 뇌 신호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치료의 종류들을 좀 여러 개 나열했는데요. 다 아시죠?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음악미술치료, 그 다음에 이제 강직치료며 동반되는 여러 뼈, 이런 골격계, 근골격계 질환들도 치료를 다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먼저 가장 중요한 물리치료고요. 물리치료는 다양한 자극과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세 교정 및 운동 기능 향상을 통해 정상 운동 발달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동기 유발과 움직임을 도와주고자 여러 가지를 이제 접근을 하게 합니다. 보시면은 물리치료는 크게 봐서는 대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팔, 위에 팔, 큰 다리, 아주 큰 움직임들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뇌성마비 환아가 보이고 있죠. 팔, 다리에 힘을 쭉 이렇게 뒤로 뻗히면서 이제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아이는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꼬부리는 거예요. 안쪽으로. 굽힘 자세를 경험을 해보게끔. 이렇게 한꺼번에 푹 이렇게 하지는 않고 치료사분들이 적당히 이제 힘을 가하고 자세를 잡아주면서 이런 핸들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많이 뻗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은 안으로 옆으로 점점 굽히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점점 잘 굽혀지게 되고 이게 자세히 잘 되게 되면은 이제 네 팔로 한번 몸을 일으켜 볼까? 이런 자세도 이제 하게 되죠. 해서 톤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게를 견디는 자세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점점 연습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 물리치료 하는 하나인데요. 하나 보시면은 고개를 잘 못 가누는 거 보이시죠? 계속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자세를 안정적으로 하게끔 손으로 이제 땅을 짚어놓고 고개 드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개 가누는 대근육 운동을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옆에 동영상 보시면은 하나가 오른손을 뻗어가지고 큰 폴대를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근데 잘 못 갑니다. 이렇게 멀리에서부터 와가지고 원하는 물체를 잡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쪽 손은 이제 왼쪽을 훈련시키는 거고, 이것도 멀리에서부터 원하는 물체에 손을 정확히 가져갈 수 있게끔 상지에 지금 대근육 운동을 중심으로 물리치료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도 보시면은 아이가 이번엔 두 손으로 폴대를 잡고 있어요. 보시면은 잘 안 떨어지고 자세가 안 무너지게 뒤에서 치료사가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아이가 두 손으로 이제 힘을 버티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잘하게 됩니다. 네. 이 치료도 재활치료에서 많이 하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은 아이들 뭔가 위에 매달아 놨어요. 근데 발은 밑에 땅에 닿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걸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하냐면,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걸리게 하면 아이들이 아직은 못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부 체중을 어느 정도 다리 고관절, 다리에 가게끔 해서 다리 힘과 고관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걷는 훈련을 계속하고 많이 걸어 있어야 다리 근육도 좋아지고 고관절도 계속 커지면서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고 걷는 훈련이 안 되고 몸무게를 실지 않으면은 고관절이 발달을 안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업 치료는 일종의 소근육 치료라고 하면 됩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이런 거겠죠.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하나에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상지의 사용 능력을 호전시키는 치료입니다. 식사, 옷 입기, 씻기 등 손을 통해서 일상생활 활동의 수행에 도움을 주는 치료를 말해요. 이제 그림으로 보실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반신마비 환아들 있죠? 이쪽 팔만 쓰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거지로 이쪽 팔만 쓰기 힘들어요. 네, 죄송해요. 이쪽 팔을 쓰기 힘들면은 어거지로 강제로 잘 쓰는 팔은 못 쓰게 하고, 그러면은 아이는 계속 쓰고 싶을 테니까 못 쓰는 손을 계속 어떻게든 쓰려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반신이 불편한 환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이고, 잘 못 쓰는 손을 잘 쓰는 손을 억제함으로써 움직임을 촉진시킨다. 계속 이럴 수는 없고 보통 3주 정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소근육, 손을 잘 쓰게 하는 소근육 훈련 중에 하나고요. 이 페이지는 작업치료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작업치료는 미세 소근육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이고 보통 손 움직임을 훈련시킵니다. 여기 하나 보시면은 이제 대근육 운동과 겸용해서 같이 소근육 훈련을 하고 있고요. 멀리에서부터 손을 원하는 물체로 가져가는 대근육 훈련, 그 다음에 이걸 원래는 손으로 짚고 떨어뜨리는 훈련에서 소근육 훈련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물건을 닿으려고 할 때 올바른 방향과 범위로 이제 방향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치료사가 유도해 주고 있습니다. 옆에 영상도 보시면은 원래 가운데에 있는 물체의 손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원하는 물체로 조금씩 방향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고, 조금씩 이제 소근육까지 돌리는 훈련을 하게끔 합니다. 보시면은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있어요. 이 영상은 보시면 하나가 물건을 짚고 피고 이런 훈련인데, 보시면은 뇌성마비 아이들은 손의 긴장도가 높아져가지고 근육이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주먹을 계속 쥐고 있습니다. 이거를 손을 필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아까 계속 주먹을 쥐고 있던 하나가 물건을 잡을 때 손을 피고 물건을 잡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놓는 훈련까지 계속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긴장도로 인해서 주먹 쥐고 있는 손을 핸드 오픈할 수 있고, 이걸 다시 쥐게 할 수 있고, 다시 놓는 것까지 계속 연속해서 치료하게끔 합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양손을 서로 다르게 쓰는 영상인데,
보시면은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손은 빨대를 지지하고 다른 손은 빨대를 부러뜨리죠. 이거는 한 손은 종이를 잡고 있고 다른 손은 종이를 찢습니다. 이렇게 한 손은 물건을 안정적으로 잡고 다른 손은 다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해서 양손이 서로 다른 움직임을 분리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치료입니다. 다음은 이제 작업 치료 중에서 좀 더 나이가 많고 손 기능이 좋아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보시면은 아이가 작은 동전을 가지고 저금통에 작은 구멍에 넣고 있어요. 잘 넣었죠? 이게 바로 이제 손의 미세 훈련이 어느 정도 된 아이들이고, 이게 손의 미세 훈련 플러스 눈이랑 손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협응 능력까지 같이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컬러별로 작은 구멍에 끼워 넣기. 인지치료와 함께 더불어 작업이 되는 거죠. 네. 보라색 2개, 초록색 2개, 노란색 2개 하자. 그 다음은 빨간색이네. 이런 치료고요. 작은 구멍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구멍을 막대기에 끼워 넣는 겁니다. 네, 잘했어요. 왼손으로 하네요. 네. 이쪽 영상을 보시면은 더 힘들겠죠? 큰 막대기도 아니고 더 작은 블럭으로 더 작게 더 어렵게, 실은 그 정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훈련들이 이제 미세하게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손을 서로 다른 거를 하기도 하면서 서로 이제 미세 협응도 하면서 이렇게 인지 능력도 같이 겸해서 색깔별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게끔 훈련이 보통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손 쓰는 아이예요. 점긋기, 아주 이런 미세 훈련을 계속 연습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것도 왼손을 통해서 선을 이은 대로 자기가 선 이은 거를 잘라보는 훈련까지 하게끔 되고, 한 손은 붙잡고 한 손은 자르고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아기는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좀 더 쓰기 쉬운 환자도 보이고, 그래서 오른손을 붙잡고 고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전사나 인지 재활치료죠. 인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찾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빨리 찾기.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정해진 같은 네모 안에서 어떤 색깔을 찾으라고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는 모양도 달라요. 모양과 색깔이 맞는 거를 푸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내에. 잘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시작하는 과일은 뭐가 있을까 하고 찾는 거겠죠. 네, 색깔 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아동 개개인의 인지 수준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들이 맞춰집니다. 주의력, 집중력, 반응, 시지각 능력을 같이 키울 수 있어요. 회색 찾아보기 하면은 이제 회색을 골라야겠죠? 회색 바나나? 네. 아니야, 그거는 네. 무슨 색인지 말해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규칙을 찾는 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개수, 수의 크기, 수의 순서, 이런 것부터 전체적으로 다 훈련이 가능합니다. 감각 통합 치료는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감각에 예민하고 이런 경우에 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고, 보통 자폐 환자들은 거의 다 하니까 자폐에서 가장 유명한 치료이긴 하지만, 보통 대근육과 소근육이 같이 약한 애들도 이 치료를 많이 합니다. 신체 내부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들어온 감각 정보들을 내가 통합해가지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말인데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매달리기, 대근육과 소근육을 같이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유난히 몸이 늦네, 이런 아이들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다 잘하는데 뛰어내리기나 이런 걸 아직도 못해요, 무서워해요, 이런 경우도 해보면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어 치료도 많이 하시죠. 호흡, 발성, 음성, 그 다음에 구강 근육 운동 같은 거를 하는 거고, 보통 언어 발달 지원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발음 교정, 말 더듬 교정 때도 많이 하죠. 일단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가 어느 발음이 약한지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 모양, 혀의 모양을 계속 앞에서 보여주면서 연습을 시키는 게 보통은 언어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기 쓰기가 어렵거나 상호작용이 어려우면 이런 것도 하나하나 훈련을 하면서 하게끔 됩니다. 음악과 미술 치료는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료예요. 치료하자고 하면 너무 싫고 힘들고 하니까 막 울고 보채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 치료하면은 아이들이 치료실에 좀 친해집니다. 해서 약간의 동기를 증진시켜주고, 이런 비치료 같은 거를 해서 주의력도 좀 증진시켜주고 자기 표현력과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고요. 정서적인 안정을 통해서 전인적인 발달을 같이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제 앉아 있을 수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음악 미술 치료도 하는 게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까지는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은 이렇게 치료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아이들 이렇게 만져주고 촉지해주고 마사지해주고 함으로써 처음에 환경 적응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강직 조절도 많이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클로펜, 디아제팜 이런 약들은 많이 먹어보셨고 알기도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도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재활의학과에서 흔하게 쓰이는 거는 이제 먹는 약, 그 다음에 보툴리늄 톡신입니다. 보톡스라고 하죠. 굳어있는 근육에 힘을 빼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보톡스를 맞기 전에는, 프리보톡스 인젝션 맞기 전에는 아이가 발을 이렇게 반듯이 못해요. 까치발 형태예요. 아이가 만약에 서 있으면 까치발처럼 발을 이렇게 들고 서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톡스를 맞고 나니까 근육 힘이 이렇게 단단하게 조이던 강직된 근육 힘이 약해져서 발이 일자로 내려왔어요. 발을 굽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지금 잘 걷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왼발이 계속 까치발로 딛고 갑니다.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맞지 않겠죠? 계속 좌우가 흔들리고 앞뒤로도 흔들립니다. 앞뒤 자세도 안 맞고 옆으로도 계속 흔들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에게 보톡스를 인젝션해서 다리가 반드시 굽혀지게 해주면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어색해서 그러지만 캐스트를 풀으면은 훨씬 더 안정된 자세로 걷게 될 겁니다. 이 사진은 옆에서 본 사진이고, 보톡스 인젝션 전에는 양 발이 동시에 닿으려면은 균형을 못 맞춰요. 그래서 앞으로 몸은 가고 엉덩이는 뒤로 빼는 자세가 계속 됩니다. 근데 보톡스 인젝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가 잘 굽혀지니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보조기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가 가장 흔하죠. 보통 다리 쪽이 강직이 오는 경우 발목이 펴지기 때문에 이런 보조기를 써서 발목을 굽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주먹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힘주고 굽히고 있는 경우에는 팔을 이렇게 손을 피게끔 도움을 주는 보조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걷는 데 도움을 주는 기계들이 있고, 좀 더 이제 파워풀한 것도 있고, 아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동 휠체어가 된 것들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시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아까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부분 체중을 걸어서 계속 걷는 훈련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보시면은 반절만 몸이 불편한 아이들은 걸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발달합니다. 고관절이 탈구되는 가능성이 적어요. 그런데 이제 사지마비 같은 경우에는 반절에 가까운 환자들이 고관절이 탈구가 됩니다. 걷지 않기 때문에 위에 이 골반뼈가 발달을 못해서 작아요.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면 아이들도 굉장히 아프고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근육 운동 중에 하나인 이런 운동을 못 걷더라도 걷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계속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이런 게 되는 재활병원에 가셔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만으로 7살 정도에는 심한 사지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90%가 고관절 탈구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어렸을 때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검진을 받아서 고관절 탈구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척추측만증도 많죠. 아까 저희 아이 보셨다시피 걸을 때 균형을 잘 못 잡고 몸이 휜 채로 걷게 되고 또 그렇게 걷는 아이들 제외하고도 휠체어에 오랫동안 이게 근육이 도움을 안 주는 상태로 뼈의 힘으로 앉다 보니까 척추들이 많이 휘어지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의 유병률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정도에 따라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캐스트를 써가지고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심해지면 폐나 심장 같은 기관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당연히 같이 약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호흡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뇌전증 약도 먹고 있고 뇌전증 약 중에는 가래가 생기는 약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자체로도 이렇게 침을 삼키거나 가래가 생기면 뱉거나 기침을 해서 뱉거나 아니면 꿀꺽 찐득한 가래를 삼키는 능력 자체가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흡 재활이라고 하죠. 호흡 관리도 잘 해주셔야 돼요. 석션을 해주고 기침 보조기를 이용을 해주면 되고 진동기 해주고 몸에 이렇게 흉곽 스트레칭 운동도 자주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잘 때 되면은 호흡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양압기를 써서 숨을 좀 밀어주시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연화장애 이 슬라이드가 제 슬라이드 마지막인데요. 연화장애는 지적장애 동반한 중증 내성마비 아동의 99%가 이제 연화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증상이 없기도 해요. 캑캑거리고 사례가 들리기도 하지만 무증상 흡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치료를 해줘야 되고 구강 자극 주고 여러 가지로 자극을 계속 주면서 탈감작도 시키고 혀의 운동과 삼킨 근육의 운동 이런 것도 시켜주고요. 정 안 되면은 음식도 성상을 바꾸고 치료식도 선택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위로술 같은 경우를 보호자분들이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따로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 저는 솔직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로술을 많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만으로 19살인데도 몸무게가 13kg밖에 안 나가는 아이도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재활 선생님들, 다니시던 병원의 선생님들도 계속 위로술을 권했는데 보호자분이 이제 생각하실 때 아이의 몸에 구멍을 내는 게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루고 안 하신 경우입니다. 근데 너무 말랐어요. 아이가 키는 계속 크는데 근육도 없고 많이 걷지 않으니까 근육도 없고 뼈도 없고 살도 없고 영양이 큰아이가 먹을 만큼의 영양이 입으로는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위로술도 담당이 선생님과 상의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하는 걸 권해드리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모양만 외적인 모습만 마르면 상관없는데 실제로 몸 안의 장기도 많이 안 좋아집니다. 위 자체도 음식물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위출혈도 많고 위도 굉장히 약하고 소화기능, 장기능도 약해지고요. 당연히 변비는 생길 거고 뼈도 근육뿐만 아니고 뼈가 너무 약해서 그냥 아이를 침대에 이렇게 내려놓다가도 뼈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입으로 섭취가 안 된다면은 위로술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